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34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에 대한 역사를 다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 있는 파트부터는 이제 정치, 뭔가 사건, 경제, 외교 관련된 키워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지금 판서 내용만 보면은 뭐가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진짜 암기를 진짜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것만 제대로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크게는 무리가 없게 제가 표시는 다 해놨는데요. 나름대로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암기를 안 하시면 아마 푸는 것 자체는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되더라도 여기 내용은 좀 잘 따라오시길 바라며, 자, 일단은 똑같이 시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시기는 1948년부터 전두환 정부의 재임 시기인 1988년까지입니다. 출제 비중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기 있는 정부 관련된 키워드만 외우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 내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개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내용까지 암기를 안 하시면 여기 있는 파트는 못 공략해요. 그래서 지금 판서 있는 내용이 전부일 것 같지만 이번 파트가 아마 현대사 파트 중에선 제일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파트는 이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헌법을 바꾼 개헌 사례,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모두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지금 한 번에 절대로 못 공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습하셔야 되고요. 대신 여기 있는 파트는 제 생각에는 굳이 공부를 한다 치면은 민주화 운동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이 정부 관련된 사실이고요. 그 제일 어려운 게 개헌 사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민주화 운동부터 공략하세요. 이게 제일 그나마 명확하고 난이도도 안 어렵고요. 그 다음이 정부 관련된 키워드, 그 다음이 개헌 사례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기의 정치, 경제, 외교, 업적 및 사건을 구별하고 이 정부 시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의 배경, 전개, 영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정부 시기에 시행된 개헌의 특징 및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이번 강의 한 번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좀 머리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에 역사 사실이랑 민주화 운동이 출제되고 좀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개헌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PPT로 개헌 관련된 원문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얘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가지고 그냥 한번 직접 보시는 게 공부 방향 잡기엔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공부하면 좋을 만한 내용은 일단 각 정부 시기에 어떤 사실이 있었고 일단 정부 순서는 알아야 뭐 민주화 운동이든 개헌이든 알 수 있거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저번 강의 설명드렸던 것처럼 1948년에 재헌국회가 출범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부 시기에는 당연하지만 저번 강의했던 것처럼 6.25 전쟁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는 정치 관련된 키워드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처벌을 위한 이런 게 나름대로 형성되었었는데 당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해가지고 국가를 정복시키 약간 좀 간첩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여기 반민특위 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인해가지고 반민특위는 생각보다 금방 해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민특위는 생각보다 좀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이거는 제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상 매수 및 유상 분배 원칙으로 토지를 뭐 사고 나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췌 개헌이랑 4.4.5.2 개헌이 이 이승만 정부 때 이뤄졌는데 자, 여기부터 좀 설명 집중하세요. 뭐냐면 이 발췌 개헌이란 거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이승만 정부는
간선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간선제를 통해 뽑혔는데,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상황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날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해가지고 당시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병대가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한 상태 속에서 계엄령을 시행해가지고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 막 군인들이 막 근처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립 표결로 이 계엄을 통과시켜가지고 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해풍선이 저번 강의 때 양원제를 규정했던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건 억나의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헌법상으로 발췌 개헌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 이유가 그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면 나 뽑아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긴 했는데, 그럼 또 국회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국회에 조금 더 권력을 줄 수 있는 양원제에 대한 거를 헌법상 규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헌법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된 거는 대통령 직선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또 한번 대통령 한 번 하니까 두 번도 하고 싶고 세 번도 하고 싶고 네 번도 하고 싶고 마구 하고 싶은 그런 독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 4.4.5익 개헌이라는 걸 썼는데, 이 개헌은 뭐냐면 핵심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직선제 통해가지고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는데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무제한적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부칙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근데 당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야, 이렇게 헌법 막 바꾸면 독재 아니야? 라는 당연히 견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투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당시 제적 의원 중에서 딱 135명까지,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거예요. 딱 한 표가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드라마처럼 한 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 개헌이 통과시키려는 그 정족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3분의 2의 숫자가 135.33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최소한 136표 이상은 받아야 이 개헌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딱 한 표가 기가 막히게 모자란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4.4.5입이라는 논리를 펼쳐가지고 이런 0.33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개헌 정도수는 135.33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135표이기 때문에 이건 가결된 거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지고 결국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계속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시작부터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좀 반발 같은 게 많았었는데, 이 이승만 정부 때 계속 장기 독재를 위해 가지고 좀 그런 안 좋은 사건 같은 게 몇 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 같은 걸 보이는 경향신문을 폐간한다든지, 그리고 진보당 사건 일으켜가지고 이 3대 대선 때 1956년에 3대 대선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진보당의 조봉암이 강력한 야당의 후보로 격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냅두면 언젠가 내가 대통령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얘는 간첩이야, 그러니까 진보당이 얘네들 간첩이야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조봉암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하도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 1960년 이뤄가지고 또 선거를 했었는데, 이때 이 3.15 부정선거라는 게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당선하겠다고 대통령 쪽 자유당,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자유당인데 자유당 쪽에 좀 표를 어떻게든 몰래 몰아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리하게 부정선거였냐면, 투표수가 뭐 100명이라 쳐요. 100명이라 치는데, 그러니까 투표 인원은 100명인데 이 100명을 넘어가지고 막 종이를 까보니까 인원수는 100명인데 막 종이수가 110개 나온 거예요. 당연히 부정선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 당시 화가 나가지고 4.19 혁명이라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 이승만 정부는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키워드로는 농지개혁법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상백산업이라 해가지고 면직, 밀가루, 설탕 등 진짜 백색,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백색 관련된 그런 공업품을 융성하는 상백산업을 발달했었고,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규정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 결과 제가 이따 민주화 운동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 이승만 정부 사이에 이승만 정부랑 이 장면 내각 사이에 허정 과도 정부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3차 개헌이란 걸 실시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잘한 거 못한 거 떠나서 일단 이 부정선거 자체를 저지른 거는 명백한 잘못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잘했다 치더라도 이것만큼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걸 해가지고 이 허정과도 정부 때 3차 개헌을 실시해가지고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조금 더 국회에 조금 더 권력을 중시하는 그런 걸 실시해가지고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얘는 실질적인 권력이 없고 당시에 국무총리가 조금 더 실권을 가지는 장면 내각이 형성되면서 당시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상원이랑 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상원, 하원은 양원제로 운영되는 장면 내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이런 양원제가 언급되는 시기는 장면 내각이 유일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장면 내각 키워드 다룰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원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발췌를 제가 안 넣어놓은 이유가 이때도 양원제를 규정했었지만 이때는 시행을 안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거는 이때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내각 때는 4차 개헌을 실시해가지고 선거 관련자,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그런 개헌을 또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긴 했었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계획만 세운 거고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한 거는 이따다를 박정희 정부 때는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까지 굳이 낼 것 같진 않은데 참고는 해두시고 이 장면 내각 때는 남북학생회담 요구 집회라는 게 개최돼가지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그런 구호가 내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남북학생회담 요구를 집회하는 그런 통일 노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 장면 내각 때 정치에서 당시 국민들이 생각보다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쉬움도 있고 당시 군부 세력이었던 이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부 정권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일단 시기를 이렇게 제가 일부러 유신헌법을 시행한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이 이승만 정부는 제1공화국, 장면 내각 때쯤은 제2공화국, 이 유신헌법 시행되기 이전을 제3공화국, 이때 이후를 제4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정희 정부는 이 70년대랑 60년대를 나눠서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 기점이 유신헌법을 했을 때냐 안 했을 때냐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박정희 정부 때는 일단 국민교육 헌장이라 가지고 국민의 교육 방향 지표를 제시한 국민교육 헌장 발표하고 이 무즙 파동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중학교까지도 입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대학 입시 제도 이런 거지. 물론 지금도 뭐 특목고 이런 거 갈 거면은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중학교까지 입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교육열이 되게 과했었는데 이 무즙파동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엿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뭐 선지가 있고 이 무즙은 엿을 만들 수 없다고 오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엿을 무즙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이거 진짜 실제로 무즙을 엿을 만들어 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은 쉽게 말하면은 수능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엄마들이 달고 일어서가지고 뭐 유튜브 켜가지고 라이브로 증명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당시에 중학교에 과도한 입시 제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중학교는 무시험을 진학하는 제도를 실시했었고 이때 당시 5차 개헌 실시하겠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개헌 파트 때 설명드릴게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 때 그 민주화운동이나 사건으로는 일단 6.3 시위랑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인데 이건 일단 민주화운동 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일단 먼저 설명드릴 거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가지고 이게 뭐냐면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그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주민이 넘어왔었는데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당시 여기 서울 거의 빈민층들을 경기도 광주로 그냥 강제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런 주거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에서 서울 쪽에서 무리하게 국민들을 다 경기도 광주로 밀어버리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개통되었고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했었는데 이때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은 62년부터 66년까지고 2차 경제개발 계획은 67년부터 71년까지입니다. 아무튼간 이때는 경공업 중심이고 또 8.3 조치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켜주는 그런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그 외 외교 관련된 키워드,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일단 경제 키워드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풉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 박정희 정부는 여기라도 외우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여기 정치 키워드 중심 외우시고 이 박정희 정부는 여기는 경제 키워드 중심 외우시되, 아까 설명 뺐는데 이 이승만 정부 다룰 때 이 진보당 사건 있죠. 이 진보당 사건이 연포형 문제에서 정답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키워드 잘 나오고 약간 흐름형 문제 나올 때 이 진보당 사건이 되게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후에 역사 사실로 뭐가 있어요? 진보당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잘 내가지고 만약 이승만 정부에서 흐름형 문제를 내면은 이 진보당 사건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 다시 박정희 정부 돌아와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외교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은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당시 미국과 베트남이 그 전쟁하는 이 베트남 전쟁에 군사를 원조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받았었고 외화를 벌기 위해 가지고 서독 광부 및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했습니다. 외화 벌기 위해서 당시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안 가렸다 보시면 돼요. 참고 이건 70년대까지 진행됐었고 김종필 5.16 비밀 회담을 개최해 가지고 당시에 그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무상, 유상, 차관에 대한 내용 같은 걸 규정한 김종필 5.16 회담 같은 게 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제감정기 36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화해한다고? 안 돼! 하는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도 발생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국교가 재개되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우리 일제감정기 때 있었던 일은 이거 맺으면서 화해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때 규정해버려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걸 제대로 그때 협의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역사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박정희 정부 때 북한과의 대립 관련된 게 좀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1.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다시 말하면 김신주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 때 뭐 푸에블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지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습격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북한과의 대립 같은 게 좀 많이 발생했었고 특히 이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라고 창설해 가지고 약간 좀 우리 남자들이 약간 지금 예비군을 가는 거 약간 기원 같은 게 이때 좀 기원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1968년대고요. 그 외에도 박정희 정부 때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한국 정부 최초로 통일에 대한 그런 걸 논의했었는데 당시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런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그 통일에 대한 거 의결했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통일 업무를 좀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어쨌든 당시 이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통일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 같은 게 나오면서 유신헌법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 유신헌법 여기서 되게 권한이 많거든요. 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되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헌법기구가 권리가 진짜 많아요. 일단 간선제를 시행하면서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선제인데 3분의 1은 일단 지표를 3분의 1을 확보하는데 당연히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몰아주거든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국회 해상권의 보유예요. 임기 6년인데 무제한으로 집권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진짜 초헌법적인 권한을 줬었던 게 유신헌법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되게 장기 집권했었는데 이 삼선 개헌,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도 이 삼선 개헌 통해 가지고 원래 두 번 할 수 있는 거 세 번 했었는데 이 유신헌법 통해 가지고 또 장기 집권을 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권한이 강했어요. 실제 당시 미니스커트라던가 장발 단속할 정도로 일상에다 통제 같은 게 많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된 걸로는 이 개헌처 관련된 거 좀 이따 다루고 민청학령 사건이라 해가지고 전국 청년 대학생 연합 이 단체가 유신헌법 반대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있었는데 당시 이거 단체 관련된 인물에 대한 처벌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일부 인물들 중에서 인민혁명과 재건이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얘네들은 간첩이야 라는 혐의를 씌워버려가지고 당시 거의 하루 만에 갑자기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신헌법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한평고궁화 피해 보상 투쟁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당시 농협에서 이 고구마를 전량 매수하겠다 했었는데 한평 지역에 근데 이걸 안 사가지고 고구마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당시 가톨릭이랑 농민들 연합해가지고 대규모의 농민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 때문에 좀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이게 노동자까지 뭐 주민, 농민 여러 계층의 운동 같은 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마 민주항쟁도 제가 이따 민주화 운동 때 한 번에 다룰게요.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이런 식으로 경제 관련된 업적이 어쨌든 간에 많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 관련된 것부터 외우라 했었는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해가지고 포항제철 등 이 제1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육성했다면 이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중공업을 양성하는 게 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1차, 제2차 석유 파동이라 해가지고 석유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 말기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 박정희 대통령은 12.16 사태를 해가지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가지고 결국 암살되면서 박정희 정부도 막을 내렸고 이 사이에 최규하 대통령이 잠깐 임시로 있게 하는데 이 전두환이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결국 집권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 새로운 군부 정권이 들어왔는데 12.12 사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눈치를 보기는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승만 정부 때도 독재를 했어. 박정희 정부 때도 일단 잘한 건 못한 건 떠나서 일단 독재를 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잘한 거 잘한 건데 일단 지겨운 거 지겨워. 그러니까 대통령 뒷선대에 대한 요구가 좀 많기는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약간 나름대로 국민에 대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교복 자유화 시행하고 37년만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하고 해외여행 부분적 허용안 등 나름대로 유화 정책을 펼치긴 펼쳤어요. 그렇지만 당시 나름 독재를 했었던 게 이 군부대 내에 삼청교육대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당시 일부 사람들 막 잡아가가지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삼청교육대를 실시하고 언론 보도 지침이라는 걸 규정해가지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단행했었는데 이게 약간 이런 뭔가 통제 이런 내용 나오면 박정희 정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 두시고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이라는 걸 출범하는 3S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크린, 스포츠를 해가지고 이런 스포츠단 출범시키고 영화 산업 발전시키고 약간 융업소라던가 약간 모텔 같은 거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국민 우미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약간 정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걸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이 8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 간선제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간선제를 실시했고 임기 7년 단임을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두 번, 세 번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결국 단임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최대한 임기를 늘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긴 한데 이거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경제 관련된 키워드로 국민연금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이런 게 이 전두환 정부 때 시행됐어요. 이거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거 시행했던 거 알면 되고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이 이루어져가지고 약간 사업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전두환 정부 때 경제 성장이 이땐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이런 경제적 분위기 때문에 조금 사업 같은 거 하기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서울 아시안 게임이라는 국제 대회가 개최됐었고 통일 관련된 키워드로는 뭐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라는 게 발표됐었는데 얘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 한 1985년쯤에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최초로 실현되었다. 이 키워드가 전두환 정부 관련된 통일 업적으로 되게 잘 나와요. 전두환 정부는 통일 업적을 잘 내진 않는데 이게 통일 문제 낼 때 진짜 빈출 선지로 잘 나와가지고 얘는 좀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 관련된 내용 다 다뤘고 지금부터 민주화 운동이랑 개헌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다루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지금부터 좀 PPT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일단 민주화 운동부터 다루면 자, 4.19 혁명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건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계속 헌법도 바꾸고 이런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나오면 다 차단하니까 그런 불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정부에서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의 유세 현장에 학생들이 가면은 좀 되게 유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야당의 유세 현장 못 가도록 일요일에 등교시켰거든요. 그 주말 등교시키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역사 키워드 좀 외워두시면 좋고 앞서 말한 3.15 부정선거 발생이랑 김주현이라는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막 최루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어떻게 처리하니까 이거에 대해 불만이 발생해가지고 4.19 혁명이 발생했었는데 경무대에서 실제로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격을 쏠 정도로 이렇게 진압을 했었긴 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교수단도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요구하면 하야하겠습니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 허정과도 정부가 임시로 수립되었는데 이때 양원제를 규정한 3차 개헌을 발표하면서 이거에 근거한 장면 내각이 출범하며 국회에 조금 더 권력을 주는 의원 내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 때 그 민주화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일단 유신헌법 시행 이전 6.3 시위를 해가지고 아까 설명한 한국과 일본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반대 그러니까 돈 준다고 국교 정상화하고 와 화해 안 받고 안 돼 하면서 당시에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란 그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다음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보고서 이에 저항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면서 진짜 실제로 몸에 기름 붓고서 화염을 일으켜가지고 분신을 자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 산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노동법이 조금 개선되기도 했었고 이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본받아가지고 여기 근처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란 그런 단체가 결성돼가지고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는 대체로 유신헌법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일단 개헌청원 100마일 서명운동이라 해가지고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장준하가 유신헌법의 개헌을 요구하는 그런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했었고 3.1민주 구국선언도 그냥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정치인, 종교인 등이 이거 제가 앞서 유신헌법 때 설명 안 드렸어가지고 보충드리면은 이 긴급조치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유신헌법 그 규정된 대표적인 조항인데 긴급조치란 거는 뭐 국가에 대해서 반발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신헌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언급 같은 걸 하면은 처벌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면 유신헌법 관련된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부마민주항쟁이라 해가지고 이 부마민주항쟁은 YH 무역 사건이라 해가지고 YH 무역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부담에 항거해가지고 시위를 주도했었는데 이 시위를 주도한 과정에서
당시에 정부에서 이 시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영웅들이 신민당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신민당에서 농성한 것을 계기로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 이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어차피 견제하고 싶었는데 얘네들을 막 보호해줘? 이걸 명분으로 신민당의 당시 김영삼 총재를 제명했어요. 국회의원에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김영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발해가지고 부산에서 마산지역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했었고, 그 결과 부마이 민주항쟁 결과 12.16 사태 발생 및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한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YH 무력 사건,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 제명, 그리고 유신체제 붕괴, 이 순서대로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민주화 운동들은 전두환 정부 때 발생한 건데, 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정희의 군부 정권이라면 이제 새로운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반발해가지고 이 신군부 정권의 비상계엄 확대 및 무력 진압에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12.12 사태 일으킨 다음에 또 비상계엄령 일으켜가지고 또 어떻게든 국민들의 반발을 강제로 무마시키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또 계엄령에 저항해가지고 당시 광주 지역에 금남로라던가 전남도청 등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군이 정부의 계엄군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주를 완전 포위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애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때리고 눕히고 이러고 다 빠지니까 이 정부의 군대 저항에서 어쨌든 간에 결국 항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민군이 계엄군에 저항한 거고, 당시에 윤상원 열사 등이 활동했었습니다. 특히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관련 기록물이 3개 기록유산 등재됐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강의 찍는 시점에서는 4.19 혁명 관련된 것도 3개 기록유산 등재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관련 기록물이 3개 기록유산 등재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정부의 무력 진압이라던가 계엄에 저항하고 동아시아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를 평가받아가지고 관련 기록물이 3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1년 독재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부는 4.14 후원 조치를 발표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안 할 건데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미 화가 아득바득 나 있는데, 이 박종철 열사가 남영로 대고문실 고문치사 사건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계속하는 민주화 운동 일으키는 애들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갔었는데 결국 고문하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책상을 딱 치니 하고 죽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나, 이 연쇄 앞에서 이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서 쓰러지지 않나,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사람들이 희생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후원 철폐 및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개헌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9차 개헌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헌 파트 외울 때 임기를 좀 외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헌은 약간 순서가 어떤 느낌이냐면 간선제, 직선제, 간선제, 직선제, 약간 이 순서를 좀 따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간선제, 그리고 직선제, 다시 간선제, 직선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단위로 약간 간선제, 직선제가 바뀐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의 경우에는 0차부터 6차까지는 4년, 그리고 7차 때 6년, 그리고 8차 개헌 때 7년, 그리고 9차 개헌 때 5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헌 유형, 이제 앞으로 이거 다룰 건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 유형에서는 임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적어드린 이 대통령의 이 임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개헌 임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임기가 나오면 아, 이때 개헌이구나. 그럼 이때쯤 정부겠구나.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개헌 관련된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발췌 개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내용을 쓰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안 했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그리고 그 대통령, 부통령이 언급되는 거는 이승만 정부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기선 대통령 직선제랑 양원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부통령이 언급된 것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서의 기원에는 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을 철폐한다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1항의 단서의 제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게 써있는데 이거 말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이 제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집권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장면 내각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 양원제, 그러니까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걸 규정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되는 간선제를 규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4차 개헌. 4차 개헌은 솔직히 별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랑 관련된 인물들을 그냥 처벌한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 넘어왔는데 이 박정희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 얘는 별로 그렇게 외울 게 없고 국민투표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할 때 국민투표에 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 같은 게 좀 언급되어 있는데 별로 뭐 얘는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패스할게요. 5차 개헌 사실상 거의 안 나오고요. 다음 6차 개헌. 6차 개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3번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1969년인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개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7차 개헌, 다른 말로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대통령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요. 그래서 일단 간선제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하는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관련된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선제,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이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그런 초헌법적인 권한을 준 게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원보다 이게 좀 외울 내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좀 그것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8차 개헌. 이제부터는 전두환 정부 때의 개헌인데 이 전두환 정부 때의 개헌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달리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8차 개헌 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고 그리고 이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7년이되 중임할 수 없다는 그런 단임제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8차 개헌 때 단임제를 규정했었고 마지막으로 9차 개헌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대통령 직선제랑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는 현재의 헌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각 정부식의 역사, 사실, 민주화 운동, 개헌까지 한 번에 쭉 다뤘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찍은 모든 강의 중에서 아마 이번이 분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의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다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꼭 복습을 다 해두시길 바라며 이제 다음 강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최종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따라오시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